네, 그럼 시간 끌지 않고 바로 첫 번째 강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자기술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주요 국가들은 또 어떻게 투자와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25년 이상 기술 분야에서 경험을 쌓으시고 현재 IDQ 코리아 대표로서 한국 내 양자기술 사업 확장을 이끌고 계신 엄상윤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들 어색하시죠? 저도 어색합니다. 저희 뭐 제품이나 기술을 판매하기 위한 그런 세일즈 피치가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양한 곳에서 오신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강연을 한다는 거는 늘 쉽지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재밌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양자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국내 최신 트렌드 분석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물리학 전공하신 분 계세요? 많으시네요. 다행입니다. 제가 오늘 물리학 얘기는 많이 안 할 거고요. 저도 이제 물리학자는 아니고요. 저는 어떤 사람인지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컴퓨터공학을 했다가 이 양자업계에 발을 디디면서 너무 제가 많이 아는 게 없다라는 생각에 최근에 이제 양자정보 관련된 공부를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에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물리학 관련된 얘기나 이제 양자정보 얘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얘기, 흐름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양력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아직은 양자 분야가 산업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제 막 태동하는 단계이고요. 이따 뒤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양자 물리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100년이 넘었습니다. 네, 올해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양자의 해 100주년을 맞아서 세계 양자의 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양자 관련된 행사도 굉장히 많았고 아마 유튜브를 트시면 양자 역학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 유튜브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도 설명하실 수 있구나. 한 5년, 6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제품이나 기술 설명하러 가면 먼저 그 퀀텀 미케닉스 설명드렸는데 요즘은 그런 거 얘기 안 드려도 웬만큼 아시더라고요. 인탱글먼트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만큼 아마 그 NIA나 KQIC 같은 이런 좋은 그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제 양자역학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 컨센서스는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양자 기술이 왜 필요하고 얼마나 우리 주위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많이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ID 퀀티크 회사 이름 되게 어렵죠. ID 퀀티크 되게 헷갈려 하세요. 그리고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IDQ, 아이온Q 이렇게 헷갈려 많이 하세요. 아이온Q는 다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또 어디 강연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회의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아이온Q 주식 사야 돼요? 뭐 이런 거 물어보세요. 오늘은 그런 궁금증은 없어요. 뭐 거기 관련돼서는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 회사는 스위스 제네바 대학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론 물리 또 실험 물리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본인들의 실제 이론과 그런 내용들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계측 장비로 시작을 했고요. 한국은 2018년도 SK텔레콤에서 저희 회사에 투자하면서 이제 한국 법인이 생겼고요. 아까 제가 이제 아이온큐 말씀드린 이유도 보시면 올해 저희 회사가 아이온큐로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뭐 정합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서 아마 곧 회사 이름도 IDQ와 아이온큐가 통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 회사의 연역을 보면 뭐 세계체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 이 분야가 아직은 시작하는 분야이고 연구에서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산업적으로 나오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굉장히 작은 것들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게 다 세계 최초가 많이 됐습니다. 아마 이 중에 그나마 익숙하신 것은 2020년도에 삼성전자하고 SK텔레콤하고 또 저희 회사의 제품 같이 탑재를 한 갤럭시 퀀텀폰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김연아가 나와서
가짜 김연아가 나와서 뭐 TV 광고도 했거든요. 이렇게 뭘 주문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복제된 거고 그런데 퀀텀폴을 이용하면 그걸 방지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강조된 과장 광고였긴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소비재 제품에 양자 기술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보니까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양자 기술 그러면 R&D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세 분들 사진 많이 보셨죠? 뭐 물리학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고 2022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세 분의 교수님이세요. 알란 아스페, 존 클라우저, 앤턴 잘링거. 이분들이 하셨던 게 인탱글먼트 상태에 대한 증명이셨어요. 실험으로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 인탱글먼트를 해서 뭘 쓸 거냐 이론에 대한 실험은 많이 하셨지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이제 그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 인탱글먼트 상태에 대한 실험을 한 이후에 사실은 지금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양자 센싱에 실제 인탱글먼트를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떻게 보면 가설이 실험으로 증빙이 된 그런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2022년도에 이 세 분이 사실 이분이 최근에 한 실험은 아니고요. 이미 1980년도 뭐 그 당시에 실험 젊었을 때 하신 게 지금에서야 그때의 업적이 이렇게 의미가 있구나라고 재조명을 받으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셨고요. 또 있습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도 양자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이 세 분도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존 클라크, 미셸 디브렛, 존 마르티네스. 이 존 마르티네스 교수님은 한 2년 전에 퀀텀 코리아 저희가 행사가 있는데 그때도 오셨습니다. 한국도 오셨고요. 알란 아스페 교수님은 한국에 여러 번 오셨고, 근데 이분이 또 노벨상 받은 그런 내용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거는 그 노벨 학회의 실제 이 코트를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빨간색으로 칩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이분이 받았던 게 아마 초전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셉션 정션이라고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초전도체 두 개 사이에 불온 초전도체가 아닌 이제 불연체를 놓고 굉장히 얇게 하면 그 사이에 쿠퍼 페어라고 하는 이제 그 전자를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양자 터널링 형상을 실제로 실험하고 증명하신 분들이고요. 이게 가능함으로써 그냥 물리 현상을 전기적인 회로들로도 확장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신 굉장히 좋은 사례이고, 근데 사실 이 초전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분보다 또 더 유명한 분도 계신데 그분이 좀 일본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못 받으셨는데 아마 조만간 또 받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노벨 물리학상이 초전도 관련된 그런 실험이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 회로로 구현이 된다라는 것을 일찍이 90년도쯤에 이 실험을 해서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초전도 업계에서는 이 노벨 물리학상을 환영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양자 혁명의 시작이라고 하면 양자 기술 세 분야를 보통 많이 말씀을 하세요.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그다음에 양자 네트워킹 이 세 분야를 말씀하시는데 보통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삼아서 프로토타입을 만드시고 한 2030년까지는 적어도 어느 단계의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서 상용화를 하고 완전 상용화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곳은 2035년. 그거보다 더 공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2032, 3년이면 fully commercialization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빅테크 기업들은 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컴퓨팅, 통신, 센싱에 있어서 주력하는 분야가 좀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스케일러빌리티는 확장이잖아요. 지금 양자 컴퓨팅이 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느냐?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컴퓨터 또는 슈퍼컴퓨터로 뭐 수억 년이 걸린 것을 몇 초 만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능하려면 양자 상태가 아직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안정적으로 사용할 거냐. 지금은 여러 빅테크 기업이나 양자 컴퓨팅 기업이 퀀텀 비트, 큐비트를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 거냐, 물리 큐빗을 만드는 그런 확장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는 이 불안정한 양자 상태를 좀 더 안정적으로 오류를 보정한다든지 간섭을 줄여서 제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논리 큐빗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한 1000 논리 큐빗 정도면 지금 그 클래시컬한 컴퓨팅이나 클래시컬한 암호로 생성된 시스템들을 다 해독이 가능하다. 그리고 누구는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100만 큐비트 정도면 여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다. 굉장히 놀랍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굉장히 가슴이 뛰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런 날이 올지. 네, 그리고 이런 확장성과 에러 보정을 하기 위해서 크라이오 시모스라든지 인티그레이션 하는 쪽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피델리티라는 얘기 좀 들어보셨죠? 그래서 피델리티가 굉장히 중요한데 물리학과 물리 전공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결 맞음 시간, 뭐 코헤런트 시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피델리티는 어떻게 하면 상태가 좋은 큐비트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측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게 99.99가 아니라 이제 49이라고 해서 99.9999%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양자 통신은 혹자는 양자 통신과 양자 암호 통신을 좀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양자 암호 통신은 정보 자체를 양자로 보내는 건 아닙니다. 양자 상태를 이용한 키를 만들어서 양자 키를 보내는 거고요. 양자 통신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양자 상태는 복제 불가능하고 뭔가 증폭한다든지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자의 특성을 이용하면 양자 상태를 멀리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양자 메모리라든지 양자 리피터라든지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게 퀀텀 네트워킹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퀀텀 네트워킹으로 가기 위한 굉장히 초보 단계이지만 중요한 원천 기술이 QKD, 양자 키 분배 기술 또는 양자 암호 통신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좀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양자 네트워킹이 우리가 얘기하는 양자 상태를 활용한 통신 그리고 완전 무결한 통신이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추세이고 최근에 보면 미국의 리스트에서 작년에 양자 내성 암호라고 해서 양자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알고리즘이지만 양자의 알고리즘을 대비해서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기존의 클래시컬한 그런 보안 알고리즘보다 보완한 그런 알고리즘을 PQC라고 합니다.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라고 해서 표준을 좀 만드셨고요. 이제 또 인증 체계를 또 하고 있고요. 한국도 이에 맞춰서 KPQC라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리스트에서 2030년까지 미국 내에 있는 모든 국가 암호 체계를 양자 내성 암호로 전환하겠다라는 계획을 내셨고 유럽도 유럽의 모든 국가들의 암호 체계를 PQC로 다 전환하겠다. 한국도 국정원이 주도를 해서 키사가 실행을 해서 양자 내성 암호로 우리나라의 암호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고요. 더불어서 한국은 이 PQC와 QKD 양자 암호 통신을 하이브리드로 사용해서 전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글로벌 추세는 이 하이브리드 양자 암호 통신의 국가 전환이 글로벌 추세이고요. 양자 센싱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중력계라든지 자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표준원 크리스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죠. 뭐 MV 다이아몬드 센터 뭐 이렇게 해서
다이아몬드가 탄소잖아요. 탄소 중에 중간에 하나 빈 게 있습니다. 그 빈 거와의 다른 거를 연계해서 정밀하게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술을 사용하고 나머지 다른 소자들을 활용한 정밀한 그 계측, 감지, 디텍션, 보는 거를 다 합쳐서 이제 센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각광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군에서 기대하는 바로는 무 GPS 항법을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밍을 하게 되면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GPS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위성에서 신호를 받잖아요. 제밍해서 신호를 만약에 혼란하게 되면 위성에서 신호를 못 받게 되면 그 사이에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뭐 전차가 간다든지 선박이 간다든지 또는 미사일을 유도해서 뭔가 요즘에 전쟁 보면 다 드론으로 하잖아요. 드론에 정확한 좌표를 줘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무 GPS가 가능한 기술이 또 양자 센싱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양자 센싱은 지금 초보적인 장비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상용까지 가려면 저희 기대로는 한 203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여기 글자가 아마 잘 안 보이시죠? 예, 말로만 설명을 좀 드리면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큐비트를 서로 확장하기 위한 그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에러를 또 보정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소자가 뭘로 이 큐비트를 만드냐에 따라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고는 계시는데 아마 언론이나 우리가 이제 뭐 IBM이라든지 이제 미국의 거대 빅테크 기업들에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 때 대부분 큰 샹들리에 같은 것들 많이 보시죠. 방을 가득 채우는 뭔가 멋있는 샹들리에 같은 게 막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실제 이 양자 큐비트를 만드는 일종의 QPU, 퀀텀 프로세싱 유닛을 말하는데 실제 큐비트를 만드는 소자는 거의 한 손바닥만 합니다. 그런데 이 QPU를 어떤 소자로 만드냐에 따라서 초전도로 만들 수도 있고요. 중성 원자로도 만들 수 있고 이온 트랩으로도 만들 수 있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광학적인 그런 방법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자가 서로 간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전도는 초전도 현상만 잘 만들어주면 그 초전도 현상에 의한 양자 상태를 만들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큐비트 수를 막 늘리기는 쉬워요. 그런데 막 만들다 보니까 이 사이에 서로 간섭이 있다든지 하나하나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에러 보정을 좀 해야 되는 또 그 초전도 상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냉각기 자체가 굉장히 냉각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양자 컴퓨팅 회사, 이제 IBM이나 이런 회사들이 열심히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보급하면 실제 돈은 냉각기 만드는 회사. 블루포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마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서 그 핀란드의 노키아라는 기업 아시죠? 삼성전자가 모바일의 그 전 세계 글로벌 마켓 시어를 좀 가져가기 전에는 노키아가 글로벌 모바일 폰의 마켓 시어가 1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삼성과 잘 아시는 애플 아이폰이 나오면서 노키아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러면서 노키아의 엔지니어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잘하는 기술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일부가 초전도 현상을 만들기 위한 냉각기 회사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블루포스고요. 또 일부 사람들은 그러면 이렇게 냉각시킨 상태에서 큐비트를 만드는 회사를 만들자라고 해서 IQM이라고 하는 초전도 기반의 양자 컴퓨팅 회사도 만들고요. 그래서 노키아에서 만든 그런 회사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또 비유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요즘은 잘 그렇게 사용 안 하시지만 예전에 뭐 용산에서 컴퓨터 하나를 이렇게 조립하시면 CPU는 뭐 인텔 사시고 그래픽 카드는 뭐 엔비디아 뭐 사시고 메모리는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사고 케이스 사고 뭐 모니터 뭐 이렇게 많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PC를 한 세트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는 CPU, 인텔 CPU는 정말 좋은 거 써봐야 한 5, 60만 원 정도입니다. 한 20%, 25%밖에 차지 안 합니다. 지금 양자 컴퓨팅도 비슷한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그 언론에서 자주 보는 큰 샹들리에 같은 초전도 현상의 뭐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런 샹들리에는 사실은 냉각 장비와 나머지 케이블들 연결이 돼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QPU는 손바닥만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양자 컴퓨팅 산업이라고 하면 다 이 QPU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각 나라들이 또는 이 소자에 따라서 어떤 부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력하는 그런 분야가 좀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면 포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실내 환경에서 이미 있는 장비들을 연결해서 큐비트를 만들 수 있는 포토닉 퀀텀 컴퓨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복잡하죠. 광학적인 장비들을 케이블링하고 연결해야 되기 보니까 시스템이 좀 벌키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축약해서 만들 거냐가 이제 포토닉 인티그레이션 서킷이라고 해서 이제 PIC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저희 회사가 됐는데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온 트랩입니다. 이온 현상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 중에 그 이온을 하나 만들어서 잘 떠 있게 해서 안정적으로 상태로 만드는데 이 안정적으로 떠 있는 상태를 만들 때 뭘 가지고 이렇게 떠 있게 만들 거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레이저를 쏩니다. 레이저를 여러 군데서 쏴서 그 위치에 정확하게 떠 있게 하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이온 같은 경우는 자연계에서는 영어로는 identical, 그러니까 고유하게 모두가 똑같은 성질을 나타냅니다. 하나만 만들면 딴 거 나머지 만든 것들도 다 똑같은 성질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온 트랩 방식으로 큐비트를 만들면 굉장히 특성이 균일하고 정밀하게 제어가 가능한 거죠. 근데 이거 하나 만들기 굉장히 어렵겠죠. 생각해 보면 허공에 레이저를 띄워서 굉장히 정밀하게 위치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확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하나의 그 이온 트랩의 QPU는 큐빗 자체는 우리가 얘기하는 결맞음 시간도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길고 또 피델리티도 굉장히 높아서 우수한 성질이지만 확장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소자에 따라서 그런 챌린지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 양자 컴퓨팅 회사들이 확장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확장한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양질의 큐빗을 만들 거냐에 대한 그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제 그 전체 세계 기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 네트워킹 중에서도 양자 인터넷을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 인터넷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이란 말은 사실 그 미국에서 만든 말입니다. 네트워킹은 우리가 글로벌하게 공용으로 사용했는데 인터넷은 다르파에서 먼저 시작을 하셨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양자 기술은 중국이 글로벌에서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앞서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정책은 뒤에 이제 그 전 세계 투자 현황에서도 나오는데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자 기술 분야에 관해서는 중국과 나머지 마치 우리 뭐랄까 제 세대는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중국이 서태지면 나머지가 아이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이 굉장히 양자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셨고 꾸준히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시다 보니까 좀 중국은 글로벌 표준화나 이런 쪽보다는 좀 독자적인 노선을 좀 걷고 계시고요. 자체 표준 만들고 뭐 이런 거 하고 계시고 나머지 유럽이라든지 미국 또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좀 글로벌 표준화를 해서 같이 좀 연합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네트워킹은 양자 암호 통신인 QKD에서 양자 메모리, 양자 리피터를 통해서 양자 인터넷을 가기 위한 그런 흐름으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이온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회사를 많이 인수했습니다. 자꾸 넘어가네요.
그래서 IDQ 저희 회사도 인수했고요. QKD 회사, 큐비텍이라고 해서 인텐글먼트 소스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펠라 스페이스라고 해서 미국의 1, 2위를 다투는 위성 사업자입니다. 우리 한국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시죠? 얼마 전에 나로도 발사한 것처럼 카펠라 스페이스가 그런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실제 위성을 발사하고 위성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또 라이트 싱크라고 해서 양자 메모리 회사를 또 인수하고 이 이후에도 옥스퍼드 아이코닉이라고 해서 이제 영국의 또 이 이온 트랩의 큐빗을 서킷으로 어떻게 하면 확장할 거냐 뭐 이런 개념으로 또 회사를 인수하셨고 벡터 아토믹이라고 해서 위성 사이에 통신을 할 때 정밀하게 위치를 센싱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이온큐이지만 미국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각 개별 기술을 가진 회사들을 인수합병해서 전체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서 만드는 게 이제 미국의 방향성이고요. 그러면 반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양자 통신이 앞섰다라고 생각하는 중국은 어떻게 하냐? 정부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1번 테이블 당신은 소스만 만드세요. 2번 테이블 당신은 프로세스만 만드세요. 3번 테이블 당신은 연결만 하세요. 뭐 이렇게 국가에서 연구소와 기업을 몰아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미국은 아무래도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정책을 마련해 주긴 하지만 빅테크 기업, 사기업들이 투자하고 이렇게 인수합병을 통해서 솔루션들을 포트폴리오를 넓혀가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센싱 기술은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싱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고 잘 쓰고 있는데 이게 양자 기술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으시고요. 하지만 근래에 소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아까 MB 다이아몬드 센터라든지 리튬 나이오베이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자들이 많이 발전하고 특히나 이 CMOS 자체가 한 90년도부터 CMOS의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여러 소재들이 경쟁을 하다가 최근에는 거의 이 CMOS가 거의 통일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센싱 분야에도 CMOS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센싱 분야는 뭐 국방이라든지 선박, 그다음에 항공, 그다음에 물류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는 대상을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하는 분야로 점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성장 자료는 사실 뭐 여러 군데서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리서치 기관마다 나오는 자료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해마다 업데이트 될 때마다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퀀텀 컴퓨팅이고요. 퀀텀 네트워킹, 통신, 퀀텀 센싱 분야입니다. 당연히 보시면 퀀텀 컴퓨팅 분야가 제일 크지요. 그 다음에 통신이고 센싱 분야인데 이 퀀텀 컴퓨팅 관련된 회사들은 2025년까지 지금 약 한 40%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30년, 35년 확장하면 그래프가 40%에서 갑자기 더 위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이 중간 단계에 뭔가 이제 브레이크 스루가 있을 거라고 다들 예측을 많이 하시고요. 그 브레이크 스루를 대부분 예측은 2030년으로 많이 하고 계세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이제 그 물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양자 산업에 속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전문가 분들이 나와서 언제쯤 양자 컴퓨팅이 상용화되고 흔히 얘기하는 양자 이득을 보여줄 거냐 이런 얘기하면 근시일 내에 보여줄 거다. 그런데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러면 상용화는 언제 될 건가요? 그러면 한 20년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제일 재밌는 얘기가 20년은 대부분 이제 전문가 분들이 나이가 한 4, 50대 정도 되시거든요. 50대에서 20년이면 그분들 다 이제 은퇴하실 때거든요.
그 얘기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20년이면 내가 있는 동안에는 안 될 거야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20년 뒤에 상용화 또는 20년 뒤에 성장할 거라는 얘기는. 근데 최근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분은 5년 얘기도 하시고요. 5년이면 2030년이죠. 5년 얘기하시는 분들은 양자 컴퓨팅 회사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다 2030년이면 브레이크스루가 올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고, 간접적으로 있는 분들은 그거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일이 최근에 많이 생기는데, 보통 연초에 미국에서 보면 CES라는 걸 합니다. 컨슈머 일렉트로닉. 세계에서 가장 큰 가전 박람회죠. 가전은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전자제품이잖아요. 근데 내년 1월 달에 미국에서 열리는 CES에 퀀텀 세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양자 컴퓨팅 회사, 양자 기술 회사들이 내년 초에 CES에서 신기술을 발표하고 협력을 모색하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할 겁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겠구나. 그만큼 사실 가전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다 석권하고 있는 분야잖아요. 근데 사실 빅테크 기업들 내에는 이미 다 양자 기술을 연구했었던지 연구하고 있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한국 정부와 뭔가 이제 회의를 하면 기승전 인재,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양자 엔지니어를 양성할 거냐 얘기였다가, 기승전 지금은 어떻게 하면 삼성과 같은 대기업을 양자 산업으로 끌어들일 거냐, 그래야 뭔가 산업이 육성되고 또 인재도 더 활발하게 이렇게 교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좀 큰 변화가 있었죠.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의 종기원 역할하는 SAAT인가요? 거기에 원장님이 전자의 사장님급이거든요. 그분이 사실은 양자를 굉장히 잘 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회의에 오면 이거 안 돼요. 돈 여기 쓸 수 없습니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장님이 오십니다. 새로운 사장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아마 인터넷 검색하시면 다 나올 텐데, 하버드에서 나노공학을 하신 그 석좌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나노공학 하실 때 실제 양자 컴퓨팅 회사와 협업해서 연구를 하셨던 분이래요.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삼성에서 저희한테 기존에 문의 올 때는 뭐라고 하셨냐면, 양자 기술의 최근 그 동향이나 업데이트를 좀 해달라 이런 세미나 요청이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현상이나 어떤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한 정확한 사양을 요구하시면서 이 사양의 장비로 어떤 테스트를 할 수 있나 이런 문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투자 현황도 보면 뭐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중국은 정부 위주의 투자였고 미국은 빅테크 기업, 그러니까 프라이빗 섹터의 투자 위주였습니다. 나머지 나라는 공공 분야, 정부에서 마중물을 주고 기업들이 이제 뛰어드는 형태이죠. 그래서 보시면 프라이빗 섹터가 굉장히 2023년도에는 컸다가 뒤에는 공공이 퍼블릭 분야에 투자가 더 늘어나고 있죠. 왜 그럴까요? 투자 안 하던 나라들이 직접 투자에 뛰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은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 그 외의 나라들, 예를 들면 한국도 더 투자액을 늘렸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 투자액이 늘어난 겁니다. 사기업들이 투자를 줄인 게 아니고요. 중국은 계속해서 동일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 단에서. 또 미국은 사기업들이 투자를 점점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양자 기술은 아직 멀었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의 정부 투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공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많은 게 미국이죠. 미국의 스타트업이 가장 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아시죠? 돈이 거기 있으니까요. 자금이 몰리는 곳에 기업을 만들기가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많이 시작하시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이제 카이스트 양자대학원에 제가 이제 또 특강을 갔었는데, 강의를 하기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제 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산업계에서 가니까 어떤 창업이라든지 또 이 대학원생들 박사과정 있는 사람들이 연구를 계속하든지 또는 창업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나 그렇게 좀 인커리지 할 수 있는 좀 내용으로 좀 해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말씀을 많이 드리고 이 분야에 이제 포텐셜이 많이 있고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할 게 많다 막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학생분들은 창업을 할 거면 실리콘밸리에서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잘 생각하면 정확하게 짚었구나, 똑똑하네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에 자본이 많이 몰리고 그래서 최근 한국 정부도 좀 분위기를 바꾸고 있죠. R&D에 대해서도 투자를 더 많이 확대할 거고 그리고 실패를 용납하는 정부 R&D를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좀 재밌는 거는 이제 일본이 영국 다음으로 스타트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일본은 IBM의 장비를 갖다가 쓰다가 최근에 이제 뭐 도시바라든지 뭐 NTT 이런 데서 양자 컴퓨팅을 거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수준으로 QPU만 빼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 하나를 만들 때 QPU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개가 필요하잖아요. 실제 QPU는 20-30%만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일본에서 자국 내에 소부장 기업들이 다 만들 수 있도록 이미 매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랍고 우리나라도 아마 이런 방향으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감사한 것은 이 맥켄지에서 나온 그 데이터에 의하면 서울 허브가 로컬 대학들과 연구기관들을 연계해서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밸류 체인이 어느 부분에 많아지느냐인데 초창기에는 하드웨어가 많아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서비스 쪽에 스타트업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 양자 기술이 기존에 다른 산업과 어떻게 연계될 거냐?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또는 기대하기로는 가장 큰 화두는 AI죠. AI와 로보틱스,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환경, 뭐 ESG 이런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암호통신 쪽이 가장 많이 영향이 갈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이 여기 보시면 15.3 빌리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 세계의 국가에서 투자한 금액이 54 빌리언이었는데 중국이 15 빌리언입니다. 근데 중국은 거의 10년 동안 15 빌리언 계속 15예요. 근데 나머지 나라들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그런 거고요. 한국은 여기 보면 2.4 빌리언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잘 해석하셔야 되는 게 이 데이터를 해석하실 때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한국은 2.4 빌리언이 어디서 나왔냐? 2023년도에 전 대통령이 2030년까지 2조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게 그대로 지금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한 해 쓰는 과학 양자 기술의 예산은 약 2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빌리언은 이거는 거의 3조 가까이 되죠. 3조는 2030년까지 누적인 금액이니까 아직은 크지는 않다. 하지만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는 사실 지금 인재 확보 경쟁 중입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많이 해주실 것 같고요. 오늘 또 유럽 양자 센터에 또 협력센터에 그 박갑돈 단장님께서도 또 와주셨는데, 이 양자 분야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각 나라에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사실 나라 한 군데에서 모든 기술들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하게 우리가 뭐 자원도 많이 없죠. 그런데 글로벌하게 우리가 강대국들과 동일한 회의석상에서 얘기를 하고 같이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이 이제 반도체 기술, 또 뭐 조선 기술,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잘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서 동등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양자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기술이 뭔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한 협력 체계라든지 또는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자리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다행인 것은 한국의 연구 또는 한국의 부품 소재 또 통신 3사들이 양자암호 통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많은 유즈 케이스를 만드셔서 글로벌에서 한국과 협업하기를 많이 희망하시고요. 그래서 국가별로 인재를 어떻게 하면 많이 잘 양자 쪽으로 전환하고 육성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미국은 QNEXT라는 돈도 주고 뭐 보조금 주고 전환도 시키고 그런 것도 있고요. 유럽은 퀀텀 프로그레션 내에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양자 대학원을 만들었죠. 3군데 양자 대학원 만들었고, 여기 오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에서 이런 양자 전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연사라든지 초빙에서 좋은 양질의 이제 온라인 그 교재도 만들고 교육 과정도 만들고 또 이런 네트워킹 기회도 만들고 있는 그런 예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재 확보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그냥 양자만을 위한 인재보다는 이런 융합형 인재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와 AI, 또 보안과 반도체 이런 쪽에 교차해서 한 곳의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양자 기술로 어떻게 하면 기존 도메인의 어떤 한계라든지 챌린지를 좀 더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쪽의 커리큘럼들을 많이 교육에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런 전공 경계를 좀 허물고 다학제, 사실 어렵긴 하더라고요. 저도 기계공학을 하고 컴퓨터공학을 했는데 다시 양자정보 다 수학이거든요. 계산해야 되고 뭐 어렵더라고요. 리니어 알게브라 뭐 이런 거, 텐서 곱 이런 거 어려운데 해보면 또 재밌고요. 그래서 제품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알고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움직이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국제 표준화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통신 3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하다가 최근에는 약간 좀 시들한 것 같아요. 통신 3사에서 그 표준화를 하시던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른 부서로 다 옮기시면서 한국이 갑자기 표준화에 대해서 통신 3사는 조금 주춤하시고, 반면에 ISO 산하의 JTC3라는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담당 기술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컨버너가 한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화들이 된다면 양자 컴퓨팅 통신 센싱 쪽에 한국이 표준화가 돼야 사실은 글로벌한 시장들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국가표준원도 이러한 표준화 사업에 지원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시간이 제가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 오늘 발표는 좀 축약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따가 좀 네트워킹 시간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